그러라 그래.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 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잘 사는 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기에 모든 순간마다 흔들렸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으나 공연장의 지배인이나 웨이터 아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늘 굳은 표정이었다. 잔뜩 긴장하여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보고 누군가는 잘난 척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늘 긴장된 상태인데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나의 20대. 30이 되고 싶었다. 30이면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30이 되어도 달라진 건 없었다. 흔들림은 여전했다. 40대가 되니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들에 대한 겁이 조금 없어졌다. 50대가 되니 나와 다른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옳다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누가 별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노래에도 관객의 평이 모두 다르듯 정답이랄 게 없었다. 그러니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60세를 넘기니 흔들릴 일이 드물어졌다. 그토록 원했던 안정감인데 이런 감정이 좋으면서도 한편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설렘과 울렁거림이 없이 침잠되는 느낌이 들어서다. 어느덧 70. 나이 먹는 게 좋다. 너희도 나이 들어봐봐. 젊음과 안 바꾼다 했었는데 무심코 젊은 날의 내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 오래 묵은 사이. 언젠가 라디오에서 나보다 12년이나 위인 선배 여의사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선배의 황혼 재혼 사연이 드디어 결판났다. 동기 동창인 은퇴한 의사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야 하는데 통 마음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 친한 친구도 하나 없는 데다가 이렇든 저렇든 본인부터 그 상대방이 싫은 걸 어쩌느냐는 말이다. 그 남자가 싫은 이유 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들으면서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모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겐 있는지. 이럴 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평생에 걸쳐 내가 얻은 이 두 사람, 내 청춘의 역사를 아는 친구들이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질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아준 오래 묵은 사이이다. 우리 셋의 공통점은 아이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엄마가 되지 못하리란 걸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일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길 제 꿈을 접고 참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는데 우리는 성큼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비교적 자기 안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살 언저리의 나는 오지랖 넓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당발이었다. 그러나 나이 30에 암수술을 한 후 주변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 기운을 전혀 낼 수 없어 갓난 아이처럼 온종일 누워 잠만 잤던 시기다. 문병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말갛게 그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 입장이 아닌 게 다행스러워 안심하던 날 위로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석 달 시한부 소식에 자기 건강 챙기러 서둘러 산부인과에 예약하고 암검사를 받기도 했다.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 여러 사람 다 쓸데없다는 것을. 결국 한두 사람이면 족한데 허전하다고 줄줄이 얽힌 시타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었다. 사람은 세월이다. 친구 역시 함께 보낸 시간과 소통의 깊이로 헤아려야 한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바다 위 반짝이는 윤슬같이 가벼운 대화로 깔깔거릴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알고 지낸 시간은 짧아도 마음속 깊은 얘기를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다. 모두 나를 양이은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더 챙기고 아껴주며 살 작정이다. 느티나무 같은 위로. 노래는 기억과 밀접하다. 때론 기억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시간여행 운운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절로 가버린다. 그때 함께 이 노래를 듣던 친구, 그 시절 나의 꿈 등
노래가 나를 달래준 가장 첫 기억은 39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13살 때부터다. 가슴에 횡하니 바람이 든 것 같을 때마다 대문 밖 느티나무에 기대어 노래를 불렀다. 언덕이 우리 집과 길 건너 집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이 제법 거리가 있었는데 그 집 높은 담벼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명이 참 좋았다. 텅 빈 목욕탕 안에서 노래하는 듯 울림이 있었다. 저녁상 물리고 오가는 사람들도 드물어지면 가회동 1번지 언덕 위 느티나무에 기대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실컷 노래했다. 중고교 시절 6년 동안은 친구들에게 등 떠밀려 늘 교단에 섰다. 반 친구들이 평소에 불러달라고 신청했던 노래들을 익히고 부르기에도 바빴다. 체육대회, 합창대회, 민속무용 경연대회 등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맡겨진 이벤트 기획도 즐거웠다. 재수하고 대학에 붙었지만 엄마의 핏보증과 양장점 화재로 인해 우리 집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만큼 살림이 무너졌다. 빨간색 차 앞 딱지가 붙었던 그날 나는 송창식 형이 노래하는 곳에 찾아가 돈이 필요하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창식 형은 오디션을 보게 해주었고 당장 이튿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햇병아리 가수인지라 테이블볼을 깔고 또 접는 첫 무대와 마지막 무대가 내게 주어졌다. 객석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인지라 박수는 기대도 안 했지만 어디선가 응원의 박수가 들려와 둘러보면 주로 웨이터 아저씨들이나 주방 식구들이 쳐주는 박수였다. 늘 기운이 없다고 하면 사람 좋은 웨이터 김기훈 아저씨가 날 보며 웃었다. 어이구 뭔 소리여, 기운이 여기 있자냐? 나 김기훈. 술에 취해여 꼬부라진 소리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청하던 UDT 출신의 신상사와는 그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 후로 친해졌다. 취객들 때문에 무서워하면 차 타는 곳까지 늘 바래다 주던 고마운 경호원이기도 했다. 김기훈 아저씨와 신상사 아저씨,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은 희망 없던 깜깜 절벽의 시절 느티나무 같은 위로였다. 작은 돌부리엔 걸려 넘어져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다고,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한다기보다 진심 어린 말과 눈빛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걸 배웠다. 세상 천지 기댈 곳 없고 내 편은 어디에도 없구나 싶을 때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 나를 위로하며 안 보이는 길을 더듬어 다시 한 발짝 내딛게 해준다. 몇 년 전에 어릴 적 기대어 노래 부르던 그 느티나무를 찾아가 보았다. 도착해보니 내가 살던 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동네 분위기가 그때와 사뭇 달랐다. 실망하려던 차에 눈에 들어온 나무 한 그루, 느티나무는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왔어? 하고 나를 딱 알아보며 응, 나 왔어. 잘 있었지? 그때 정말 많이 고마웠어. 내 어린 날의 친구. 아침 이슬과 김민기.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눈썹이 짙은 젊은이가 조금은 어리숙하고 구부정하게 서서 두 손을 모아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 호흡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하여 들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그 노래는 내 콧날을 시큰하게 만들며 가슴으로 그냥 들어왔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아침 이슬을 처음 들었다. 훗날 그 노래와 내 이름이 한데 묵혀져 50년 넘게 따라다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노래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공연이 끝날 즈음 바닥에 떨어진 종이 몇 조각을 찾았다. 찢어진 악보 조각이었지만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양 내 손이 떨렸던 기억이 새롭다. 1971년 가을 첫 음반을 만들게 됐을 때 음반에 수록될 노래로 고민 없이 아침 이슬을 꼽았다. 김민기도 나의 부탁에 그래라 한마디로 허락해 주었다. 1973년이었던가. 아침 이슬은 건전가요로 뽑혀서 상을 받았지만 그 후 느닷없이 금지곡이 되었다. 이후에 나의 첫 번째 음반은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이 되었다. 동시에 김민기는 요주의 인물로 찍혔고 급기야는 학교 축제 때 꽃 피우는 아이를 부르다가 어디론가 끌려가기도 했다. 그때부터 긴 세월 동안 성가신 일들을 많이 당했다. 간단하게 넘어갈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 드러내놓고 언급한 적이 없어서 이 정도로밖에는 얘기할 도리가 없다. 그가 당한 일로 나 역시 남몰래 많이 울었다. 그의 순수는 늘 나의 타협과 비교가 되었다.
노래를 돈과 바꾸며 타협할 동안 그는 처음 보던 그날의 그 빛나는 눈빛으로 때묻지 않은 순수와 고집불통으로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다. 긴 잠을 자던 아침 이슬은 1987년쯤에 해금이 되어 다시 음반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음반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작곡자인 김민기나 노래를 부른 나 역시 전혀 알 길이 없다. 그것은 레코드 회사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가수마다 매니저를 두고 일을 보거나 저작권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더구나 김민기는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등 모든 일을 아무 계산 없이 식구에게 하듯 베풀어주기만 했다. 본인이 얼마짜리의 일을 해주었다는 식의 계산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이 노래는 너를 위해 만들었으니 불러보라고 한 적도 없다. 언제나 내가 먼저 사정을 했고 그는 별말 없이 나와 함께 작업을 해주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지금껏 부른 노래 중에 어느 곡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나는 서슴없이 서울로 가는 길과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앨범을 꽂겠다. 둘 다 김민기가 만들어준 음반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나는 가수 양희은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대한일보사 강당 바닥에서 주운 조각 맞추기를 해서 정성스레 다시 붙여놓은 그 찢어진 악보를 아직까지도 나는 간직하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없다. 가요계에 떠도는 말 중에 가수의 첫 히트곡이 곧 그 가수의 팔자라는 얘기가 있다. 나의 첫 히트곡은 아침 이슬 새노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노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들었다. 내게는 첫사랑도 짝사랑도 있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무척 안타까운 설렘이었다. 첫사랑도 짝사랑도 까맣게 멀어졌을 즈음 나는 서울에서 남편을 만났다. 초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뉴욕에서 몇 번 스치듯 본 적이 있었다. 기분 좋게 상큼해 보이는 인상의 남편은 39세, 나는 36세였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남편의 청혼을 받았다. 36세의 봄은 왠지 한 뼘쯤 허공에 뜬 기분. 온 세상이 찬란하게 보였다. 햇살바다 반짝이는 윤슬 같았다. 그렇게나 눈이 부셨다. 아니다. 세상이고 윤슬이고 간에 하나도 안 보였다. 오직 그 사람만 보였다. 그렇게 눈에 콩깍지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서로를 내 사람으로 가질 수 있었다.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없다는 것이다. 킹박과의 질긴 인연. 처음 그 양반을 뵌 것은 1971년 6월쯤이었다. 오비스 캐빈에서 노래품을 판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몇몇 잘 아는 라디오 PD들이 이왕이면 음반을 내라며 킹레코드사를 소개해 주었다. 세운상가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조심스레 찾아간 그날 킹레코드사의 박 사장은 비좁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내게 점심을 사주면서 말했다. 너도 김추자 같은 가수가 될 수 있어. 내가 장담하지. 그 짧은 말에 깜짝 놀라서 뜨거운 된장찌개를 꿀떡 삼키다가 입천장을 홀라당 대었다. 킹박을 만나고 며칠이 지나서 아침 이슬을 녹음했다. 김민기가 기타일을 이용복이 기타일을 맡았다. 시간이 비어서 한 곡만 더 불러보라는 바람에 재수할 때 배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집에서 할 때보다 못 불렀다 싶었는데 녹음 기사는 좋아요, 오케이 하는 게 아닌가. 그 후로 나는 해마다 한 장씩 킹레코드사에서 새 앨범을 내놓았다. 1971년 아침 이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부터 1978년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까지 새 음반을 낼 때 킹박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1983년까지 킹박으로부터 받은 돈은 250만 원이 전부였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녹음실을 쓰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맘껏 부르라고 내버려두는 자유가 좋았을 뿐이다. 아무리 히트감이라 해도 부르기 싫음 그만이었다. 킹박은 전적으로 나에게 선곡, 편곡, 녹음실 쓰는 시간 등을 일임해 주었다. 1978년 뒤늦은 졸업과 함께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취입을 끝낸 후 나는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킹박은 진행 중인 어떤 일만 마무리 지으면 보너스를 겸해서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돈은커녕 킹박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신문에 의하면 레코드 회사의 문을 닫고 미국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고, 무슨 시행착오를 저질렀는지 골프장이며 제주도 귤 농장도 다 처분했다고도 하였다. 그 후 1981년 겨울 뉴욕의 한 식당에서 킹박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붙였다. 뉴욕서 콘서트를 하면 누가 몇천 불 준다는데 할래? 나의 대꾸는 간단했다. 상대하기도 싫으니 꺼지세요. 1982년 여름 긴 배낭여행을 마치고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킹박은 또 한 번 매달렸다. 설왕설래 끝에 1983년에 새 음반이 하얀 목련을 취입했다. 그 덕에 킹박에게서 역사적으로 두 번째인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13평짜리 시민 아파트를 벗어나 화곡동의 36평짜리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1987년까지 음반을 계속 만들었으니 피차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이였는가 보다. 1993년에 킹박이 쓰러져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며 간호했다. 간병을 하면서도 가끔 우라가 치밀어서 23년 동안 내게 돈을 준 게 딱 두 번 아니냐 꾀꾀거렸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그런 킹박이 밉지가 않았다는 거다. 킹박은 히트가 될 노래와 안 될 노래를 피부로 알아내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의 강병철과 삼태기의 메들리 당신. 청계천 도매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문세를 발견한 것도 킹박이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양희은이가 킹박에게서 대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길래 오직 그 회사만 지키고 떠나지 않았나 궁금해하였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연예계에서 늘 크게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킹박을 안 떠났던 이유는 그 전에 궁뎅이가 질긴 탓이다. 2편을 기대해주세요.